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제목이 사람, 장소, 환대라서 뭔가 이 사회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평소에 느꼈는데 정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 근데 그런 책이 맞는데 내가 생각한 건 좀 더 이제 교양서 느낌의 쉬운 인문 교양서가 아닐까 했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 대학 교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대학 나왔잖아. 근데 내가 그래도 이제 생활인으로서 이런 책을 읽은 적이 10년은 넘은 것 같아가지고. 대학을 나왔으면 대학 수준의 교양이 원래 있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지. 그냥 진짜 교재로 쓰는 느낌. 인류학 수업 같은 음. 걸 하면 교재로 쓸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게 교재로 썼다는 게 막 내용이 딱딱하고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정리가 그 수업을 듣는 것처럼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어려운 개념을 이렇게 소개를 해줘. 애들이 이해를 못해 막 포기하고 싶어져. 근데 그러면 바로 그 뒤에 친절한 그런 현실 세계에서의 예시 같은 것들이 주르륵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그래서 이해가 돼. 그런 느낌에서 교재 같다. 처음에 그 개념을 이해하는 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나 처음에 어려웠는데 그래? 처음에 이 프롤로그 하는 동안 27페이지 동안 정말 이 책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 그림자를 악마한테 판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프롤로그에 그 그림자 이제 그 이야기를 소개한 뒤에 계속 그림자에 대해서 뭔가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뭐 그림자를 영혼이랑 비교를 하면서 설명하는데 나는 언젠가 지금쯤은 이제 그림자가 무엇의 상징일지 뭐 사회적 지위나 그런 걸 나타내는 건가? 막 하면서 계속 기다렸는데 그게 끝까지 안 나와. 그냥 그림자래. 그래서 도대체 그림자가 뭔데 싶었지. 근데 이제 그 뒤에 챕터를 쭉쭉 읽어가면서는 아 대략 그림자가 이거구나. 그 뭐죠? 사람 대접받는다는 것. 성원권. 그런 것. 사회의 성원권. 자기의 자리 같은 거? 그렇지. 사회에서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의 차지 같은 거? 그렇지. 그런 거라는 거를 알았지. 오히려 이 뒤에부터 이 프롤로그만 빼면 뒤에부터는 또 이렇게 선생님 수업 듣듯이 재미있게 봤어. 그럼 이 책은 결국에는 이제 뭐 사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인간은 이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인데 사람이 된다는 건 사회에서 그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다는 거 그런 거고 그 뜻은 바로 이제 장소를 차지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 사회가 이게 구성이 되려면 절대적인 환대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나한테 적대적이든 아니든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주든 아니든 뭐 어떤 장애나 뭐 그런 낙인들이 있든 말든 절대적인 환대가 있어야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하고 싶은 게 이제 뭐 그러니까 환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장소를 인정해 주는 건데 그치. 이 사람은 절대적인 환대. 데리다가 원래 환대는 원래 데리다 거란 말이야.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지. 데리다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던지 간에 나는 이 타자를 환대해야 한다. 근데 그거는 되게 사적인 공간을 내가 허락하느냐의 문제에서의 환대니까 내가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문을 열어줄 순 없잖아. 그러니까 절대적인 환대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데리다의 입장이었는데 근데 그러면 절대적인 환대가 없으니까 환대를 하지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절대적인 환대는 어떤 불가능한 이상 같은 거고 우리는 그거에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거기 갈 수는 없어. 그럼 그게 이 절대적인 환영이라는 것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대를 할 수 있다. 이 사람의 환대 개념은 데리다가 얘기하는 그런 절대적인 불가능성으로서의 절대적인 환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것과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서의 환대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이 사람은 어쨌든 이런 개념을 설명하는 것도 이 책의 목적이지만 또 하나는 뭐 그런 배제나 낙인이나 모욕, 굴욕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그냥 그 전체적으로는 지금은 이 사회는 어떤 사회이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적대적이거나 이렇게 보이는 타자들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 무슨 어떤 그것에 어떤 해법이나 실마리가 있다면 뭐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얘기? 앞에 챕터별로 재미있었던 걸 이야기해보자. 맨 처음에 이거는 6개 아니 이제 7개의 챕터와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프롤로그는 네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림자를 판 사람에 대한 이야기 중심으로 나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그냥 성우는 사실 그런 거지. 난 이 부분 읽는 게 제일 괴로웠거든. 괴롭지만 읽었고 이제 니한테도 그때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나오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와닿지 않는 설명은 일단 그냥 눈에만 바르고 지나가고 뒤에서 얘를 읽게 되면은 앞에 게 다시 이해가 되더라. 지금 여기 책에 26페이지, 27페이지 프롤로그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이 책이 자기가 책을 어떻게 이 책에 그냥 모든 핵심적인 개념이 다 나와 있거든. 26페이지에 보면 이 책이 키워드는 사람, 장소, 환대. 제목도 잘 지었잖아. 우리는 환대에 의해서 사회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된다는 건 장소를 갖는 것. 환대는 자리를 주는 행위.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의 내용의 핵심 전부야 사실. 그러니까 이 책을 안 읽었어도 이 3가지 문장만 읽으면 이 책이 무슨 내용인지 아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게 되긴 하지. 난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이해했다. 분명 내가 프롤로그 읽을 땐 그냥 읽고 갔을걸. 이 사람이 되게 많은 사회학자들의 논의를 반박하면서 가는데 그게 또 이 책을 읽는데 약간 장애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논의는 뭐 내가 꼼꼼하게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각주에 나와 있는 책들이 있거든. 그 책들을 읽어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아니고 그냥 이 내용 그냥 넘겨도 상관없겠다라고 말한다면 생각한다면 그냥 이 내용 이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이론을 꼼꼼하게 설명을 해준 편이거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고. 난 이해가 되는 건 이해하고 안 되는 건 넘겼어. 보통 사람들이 책을 그렇게 읽지. 그래서 이제 1장은 사람의 개념이란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1장 사람의 개념에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사람은 이제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는 게 나는 되게 와닿았어. 그래서 그 이 뒤에 태아나 뭐 노예, 사형수, 군인 이런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 도와줄 제3자가 없는 사람들은 사람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사회의 성원이 안 된 구성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 사람이라는 건 사회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공동체 안에서 성원권을 갖는 것이고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자격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이랑 사람이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쓰는데 인간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물학적인 그런 인간인 거지만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건 사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서 인정이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게 이제 장소라는 그 사람이 차지하는 자리가 있다는 뜻이라서 뭐 실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서 장소에서 이탈이 됐을 때 그 사람은 뭐 일정한 조건 하에 이제 죽은 사람으로 법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재미있더라. 뒤에 가면 죽은 사람에 대한 얘기도 나오잖아. 매사자 이야기? 그게 아니고 그냥 아예 실제로 죽은 사람. 먹는 거 하고 아닌 거 하고. 진짜로 실제로 우린 사람이 죽었지만 그 사람이 사회 안에서 그렇지. 공동체 안에서 죽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의례 같은 것도 하는 것이다. 그런 거에서 이제 카미카제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 근데 지금 여기서는 노예나 사형수, 그다음에 군인, 태아의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
사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기 이제 노예 부분에서 기혼 여성이 친족 없는 존재라는 점에서 노예랑 비슷하다라는 게 사회에서 이게 각주에 있더라고. 그게 되게 재미있었는데 이제 조선 시대에서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원래 가족들한테서도 이제 그 성원권을 상실하고 그렇다고 남편 친족 집단에서도 성원권을 갖는 거는 아니고 시집살이가 그래서 종살이랑 비슷하게 되는 거고 이 친족이 없다는 건 자기를 위해 나서줄 제3자가 없다는 거다. 그래도 노예랑 그 시집간 조선시대 여자가 다르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는 명예가 중요하고 아들을 낳음으로써 어쨌든 권력을 행사할 기회도 갖게 될 수 있고 이런 똑똑한 사람의 분석이랄까 재밌었어. 재미있다고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나. 여기 그 2장에서 성원권과 인정투쟁. 성원권은 이제 그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뜻인데 여기서 주인과 노예라는 하부 챕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노예제도와 명예에 집착하는 문화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면서 여기 각주에 보면은 우월해지려는 욕망, 나도 그거 똑같이 되게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관직에 대한 야망 이런 묘사를 읽다 보면 막연하게 이제 경상도 출신의 강남에 거주하며 한나라당에 투표한 60대 남자가 떠오른다. 경상도 출신의 60대 남자는 우리 아빠인데 너희 아빠하고 이 사람들이 뭔지 너무 사실 한국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치. 이게 너무 되게 인상적인 거였어. 타이모크라시. 내가 이 책 읽으면서 영어가 병기된 표현들을 몇 개 외워야지 생각한 것들이 많았어. 타이모크라시가 뭐죠? 우월해지려는 욕망, 권위에 대한 복종, 관직에 대한 야망, 군인다움에 대한 숭상, 금전에 대한 집착 등이 플라톤이 생각했던 타이모크라틱한 인간형의 특징이었다. 타이모크라틱. 기억하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미국 남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유를 사랑하는지 그러면서 노예제도 노예 소유주였다는지 이야기가 나와서 무릎을 탁 쳤네. 왜 그렇지? 왜냐하면 노예들을 보면서 자유가 박탈된 상황이 얼마나 이게 비참한 건지를 자기들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 내가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렇지.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인간들을 사람으로 인정하는 공간에서 벗어나면 그 성원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맞아. 메리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배정된 사물이 그냥 각자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 메리 더글라스의 오염에 대한 메타포에서. 근데 이게 75쪽에 이런 가정이 차별을 은폐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핵심 요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거랑 같은 거냐 하면 나도 여기 줄 거놨어. 잘했다. 이게 어떤 논리랑 같은 거냐 하면 여자들은 약하니까 우리가 더 챙겨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이거랑 비슷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의 아이들은 자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그게 없으니까 권한이 없으니까 청소년들은 약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다라고 우리가 청소년들에 대해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여성들에 대해서 뭐 레이디 퍼스트 막 이런 것 같은 거 있잖아. 그렇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는 그들을 완전한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그들을 올려주는 것처럼 말하면서 에스코트가 필요한 사람. 사실은 그것이 그들의 자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식의 차별을 은폐하는 그런 거 있잖아. 뭐 이제 그런 사교 무대에 데뷔한다거나 서구의 사회에서도 항상 남자의 에스코트를 받지 않으면 여자는 갈 수 없고 뭐 식당 이런 데도 그렇고
그게 그들에게 자리를 할당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는 여자들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자들의 자리는 집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차별적인 거고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는데 되게 대우해주고 보호해주는데 그것이 왜 문제냐라고 제기를 하잖아. 사실 우리는 뭐 청소년들이 그렇게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나 여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들을 성인 남성과 비장의 성인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 그걸 은폐하는 거지. 그렇지. 그들을 혐오할 때는 혐오의 기본이 되는 개념은 그들은 더럽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러운 것을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혐오한다는 개념이 가장 혐오의 기본적인 단계가 되는 것이지. 이거는 이제 그 마사 너스바움의 혐오와 수치심을 읽어보면 마사 너스바움의 혐오와 수치심. 이거는 혐오와 수치심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게 사회에서 무엇을 은폐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그 책은 굉장히 두꺼워. 이 책이 한 이 정도? 되게 쉽지는 않고 이 책이랑 비슷한 느낌 정도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개념이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지만 예시를 든 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 책을 읽어본 뒤에 이제 읽어보면 좀 더 쉬우려나? 글쎄. 그래. 다음 3장은 사람의 연기와 수행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뭔 얘기지? 이거? 이거 내가 이 챕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아. 사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인간다움이라는 게 우리가 태어났다 이제 태어났어. 자 그럼 우리는 인간다움이 우리는 태생적으로 인간은 존엄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럼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다운 것이 이렇게 딱 갖춰져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다움은 우리한테 원래 있는 거나 아니면 획득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우리는 사회에서 행동하는 게 어떤 연기다.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기 가면을 쓰고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수행적으로 연기를 한다는 얘기지. 가면은 이제 우리가 연기하고자 하는 성격인 거잖아. 그럼 사회에서 만났으니까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이 가면이고, 얼굴은 그 뒤에 있는 건데 그게 어떤 이 사람의 본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연기자로서의 주체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에서 만날 때 이 사람은 가면과 만난다. 그러면 그 가면 뒤에 뭐가 있겠지? 그러니까 저건 가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면을 가지고 사회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래 이렇게 호응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 가면 뒤에서 이 가면을 가지고 연기하고 있는 어떤 연기자로서의 개인의 주체성이라는 것을 신성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얼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믿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이런 감명을 가지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것이 뒤에 뭔가가 있음을 인정해 주는 거. 어렵다. 이 책은 내가 한 번 더 읽어봐야겠어. 그래서 근데 얼굴을 유지하는 건 상호작용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닌 거야. 그게 기본 조건이지. 왜냐하면 사회에서 상원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얼굴을 갖는다는 거잖아. 그게 돼야지 그 다음에 상호작용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우리가 이 사람의 얼굴이 무엇인지를 찾아주자가 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목표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얼굴이 있어야만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얼굴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그 얼굴은 전제지. 그래서 지금 총체로서의 사회가 구조랑 상호작용 질서로 이원화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맞아. 예, 구조는 상호작용 질서는 그냥 1대1의 관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의 관계. 그러니까 구조는 지위와 역할의 할당을 얘기하는 거고 상호작용 질서는 성원권을 인정해주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회에서는 나는 부자고 너는 가난하고 아니면 나는 남자고 너는 뭐 어린이고 이러니까 이게 불평등이라는 구조가 생기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똑같은 사회에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는 똑같이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을 하잖아. 그 구조적인 평등과 상호작용 질서의 평등이 지금 일치하지 않는 사회인 거야. 근데 또 뒤에 가면 그게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그렇지. 일단 그거 두 가지가 다르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요거를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게 완전히 분리된 건 또 아니지. 구조와 상호작용 질서 두 가지 승리를 기억을 해놓고 가면 뒤에 가서 이해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모욕이 길게 모욕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모욕이 오히려 재밌었다. 모욕은 뭔 얘기야? 모욕은 어떤 거냐면은 사회 상호작용 질서, 상호작용의 의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상호작용의 의례를 다른 사람의 성원권으로 인정하는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그걸 안 해줄 때 그런 게 모욕인 것 같은데 사회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그렇지, 아니라 그렇지. 관계들이라고 계속적으로 그 의례가 이루어지면서 사회가 있는 거라고 하는데 상호작용 의례를 행하는 거는 상대방의 인격에 대해서 경의를 표현하는 것.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너는 이런 자리가 있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것. 낙인, 조건부 수용 이런 것들이 와닿는 게 많더라. 여기 보면은 낙인자들은 그런 친근한 접근을 허용하는 게 일종의 의무라고. 그래서 누가 이제 친절하게 오면은 당연히 명랑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면서도 정상인들이 그에게 당신은 우리와 동등한 존재라고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은 알아서 피해야 한다. 이제 신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모욕이 조금 더 일반화되었다 사회 안에서. 굴욕이라는 의미로. 이게 되게 이거를 그래서 그럼 너는 여기 160조에 보면 신자유주의의 전도사들은 굴욕감을 이거를 자존감의 결여로 생각한다 이랬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너가 자신감을 가지면 된다 이러는데 아니거든요. 맞아. 구조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하게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회 상호작용의 차원에서의 평등이잖아.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하게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구조는 평등을 불가능하게 하도록 지속적으로 상호작용 질서에 개입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인의 어떤 각성이나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심리치료 같은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계가 있고 그게 아니고 구조의 문제가 들어와야만 한다. 그렇지. 한나 아렌트. 여기 나오는 이 사람 이야기 다 어려운데 이거는 바로 이해했어. 기독교적 기독교적 사랑의 진정성을 아렌트는 의심하는데 이게 이제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서 사랑받는 거는 이웃이 아니고 그것은 사랑 그 자체이다. 실제로는 타자한테 무관심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타자를 이용한다는 거지.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들로. 순수한 우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우정은 사실 선택을 전제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아무거나 다 친구가 된다.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무차별적인 게 아니고 차별적인 것. 그러니까 기독교적 사랑과 구별이 된다. 순수하게 경제적으로 의미를 갖지 않는 선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중요하잖아. 그러려면 나는 경제적으로 서로 자율적인 인간을 전제한다는 거지 우정은. 근데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자율성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전업주부들. 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가 파산했다든지 이런 사람들. 국가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 하냐면 그 경제적으로 해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가족에게 집어넣어서 가부장제를 공적 구조는 그게 다 실패했을 때만 투입을 한다는 거지. 보완을 한다는 거지. 원래 그걸 다 가족의 책임으로 넣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라의 구성의 기본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가족. 그래서 사실 우리는 혼자 사니까 살아보면 가족 단위의 다 혜택이 특히 우리 정도 나이 때는 가족을 기본으로 다 혜택이 주어져 있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상 가족의 형태가 아닌 것들에 대한 배려가 거의 너무 없어서 그런 말 있잖아. 싱글세라고 하든가? 그래. 돈 낸다고 돈 더 많이 든다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데 돈 100만 원 들면 둘이 사는데 200만 원 드는 거 아니거든. 아니지. 이런 식으로 가족을 가부장제가 그래서
근데 가부장제가 자본주의에 되게 편하거든. 가족 안에서 재생산 노동을 다 담당하게 만들고. 그렇지. 그것을 자기들이 그냥 편의대로 활용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가슴. 이제 엄마들의 집에서 하는 노동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거지. 맞아. 사실은 그것도 다 가치가 있는 건데. 그거를 관련해서 읽으면 되게 재밌는 책은 내가 니한테 옛날에 얘기해준 에너벨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내 가뭄이라고 하는 책. 아, 제목 들은 것 같아. 그리고 이거 되게 옛날 책이고 마리아 로사 달라코스타가 쓴 집안의 노동자. 이런 걸 읽으면 좀 도움이 돼. 그래서 이제 환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환대입니까? 절대적 환대. 환대는 뭐냐? 호스피탈리티래. 그건 알고 있고 환대는 뭐 하는 거지? 뭐가 환대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행위. 사회 안에 있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행위. 자리를 준다는 건 그 자리에 딸린 권리들을 준다는 것. 그래서 환대 받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사회 구성원이 되고 권리에 대한 권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자리를 가질 수 있다. 그게 기본 조건인 거지, 환대가. 그래서 이 절대적인 환대의 기본 조건은 뭐냐면 일단 신원을 묻지 않는 거. 자, 인간 태어났으면 환대해줌. 그렇다. 인간이 사람으로 된다. 사회의 일원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공적 공간에서 사람들은 의례적으로 평등해야 하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림자, 네가 아까 이해 못했던 그림자가 나오는 이제야 여기서 내가 이해를 하게 되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내가 누구다가 아니라 나에게 그림자, 나에게 이런 있다는 것 나의 자체로 크기를 똑같은 크기를 준다는 것을 의미해서 그림자. 요구의 또 절대적 환대 두 번째 조건은 보답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환대는 그냥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니까 사실상 보답이 가능하지가 않은 거야. 그렇지. 당연한 거니까. 그렇지. 그리고 절대적 환대 규정의 마지막은 복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좀 어려운데 사실 그래서 데리다 아까 얘기했던 데리다가 절대적 환대가 왜 불가능하냐 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확신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복수하지 않는 환대는 그냥 이 사람의 환대는 데리다의 환대 개념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인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그 사회라는 게 사회 계약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건데 그럼 각각이 이제 계약의 주체로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 법 질서, 사회 질서를 지킬 의무도 있는 건데 만약에 보복을 하게 되면 그 보복을 받은 사람은 계약 관계에서 이제 이탈되는 거지. 그럼 더 이상 이 사람은 사회 질서를 지킬 필요도 없고 그럼 그 지키지 않은 행위가 범죄이지도 않다. 맞아. 이 사람은 절대적 환대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 대리다는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신성한 것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공리주의에 대한 맞아. 반박이 두 개, 그러니까 피터 싱어에 대한 반박 나오고 그다음에 해리스에 대한 반박이 나오는데 이게 되게 웃겨. 무서운 이야기를 하더라. 진짜 막 사람을 어떻게 봐. 그러니까 서바이벌 로터리. 두 명을 살릴 수 있다면 한 명을 죽일 수 있다면 존나 무서운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의 사고 실험들이 되게 재미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명을 살리기 위해 한 명 죽여도 된다는 건 사람을 가격을 매길 수 있다는 뜻이잖아. 맞아. 그래서 이걸 반박하는 게 또 되게 재밌어. 공리주의가 이렇게 좀 자기 안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모순에 빠지는데 왜냐하면 사람을 그냥 사회관계에서 배제시켜서 사실 이 사람의 얘기는 사람은 사회관계 안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성권 인정받아야 사람이 된다. 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자체로 가치 있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냥 두 개보다 한 개가 덜 하니까 두 개를 살릴 수 있다면 한 개가 없는 게 나으니까 이런 식의 논리가 돼버린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사회적 연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를 적대적인 타자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 사회적인 연대의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런 거 아닐까? 사람들에게 자기 장소를 갖게 하는 거.
그것의 필요성과 그걸 가능하게 하는 환대 조건? 근데 되게 여기서 쓰는 말은 아니지만 그거가 정말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거다. 그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다.